이 사연은 인생의 후반에서 보내온 한 통의 기록입니다. 저는 경북 시골에서 혼자 사는 73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깡촌 할머니, 아무것도 없는 노인.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20해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밭을 일구고 돼지국밥집 설거지를 하고 공사판 밥도 지으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시골 공기가 몸에는 좋다는데 전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은 집 안구석을 후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연탄 냄새,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골집에 오래 머문 적이 없습니다. 명절이면 차는 항상 점심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 떠났습니다. 어머님, 서울 올라가야 해서요. 제사상 차릴 때도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간편식으로 하던데. 그 말이 도움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엔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몸은 괜찮아? 그런데 결혼 후엔 전화가 줄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아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말이 늘 붙었습니다. 아내가 예민해서. 그 말이 제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재산도 없으신데 재산은 좀 간소하게 해도 되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런데 그 웃음이 목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짐이구나. 그 뒤로 며느리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없고 안부도 없고 명절 외에는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이런 말은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노후 준비 안 하셨어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티 나지 않게.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했고, 그래서 편하게 대했고, 그래서 선 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요.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티 나지 않게.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했고, 그래서 편하게 대했고, 그래서 선 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요.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재산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바뀐다는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돈 욕심은 없었지만 땅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IMF 직전 마을 사람들 다 말릴 때 남편은 시골 논 몇 마지기를 샀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사? 제가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없어져도 땅은 남아. 그 말이 훗날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땅은 제 명의로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식도 며느리도. 왜 말 안 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 얘기 꺼내는 순간 자식도 계산을 시작한다는 걸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가구, 비 오는 날이면 양동이 받치는 지붕.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 좀 고치. 여유도 없으신데 왜 시골에 사세요? 그 말 속엔 연민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없다. 작년 가을 마을 이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 땅 있잖아요. 도로 난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군청 공무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상 대상지라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입을 타고 서울까지 전해졌나 봅니다.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날씨 쌀쌀한데 몸은 괜찮으세요? 몇 초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안부를 묻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전화가 가끔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챙겨 드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연습한 말처럼. 며칠 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땅 얘기 돌던데 별일 없지? 그 말 한마디에 확신했습니다. 이미 냄새를 맡았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 말이 아들을 조금 불안하게 만든 걸 목소리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땅 보상 나온다. 금액이 꽤 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가도 될까요? 잠깐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바쁘다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보고 오는 걸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오는 걸까?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람이 언제 달라지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목소리 높낮이까지. 돈 냄새를 맡는 순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앞에 섰습니다. 양손 가득
보약 상자,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 봉투. 그 아이가 이 집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온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말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어머님이라는 말 뒤에 항상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관절은 괜찮으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은 집 안을 후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이요.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 집에 오면 15분도 안 돼 서울 간다며 나가던 사람이 이날은 점심까지 앉아 있더군요.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골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더라. 그러자 며느리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나이 되면 노후도 중요하잖아요. 서울에서 사시면 병원도 가깝고. 그 말의 끝에는 항상 이 말이 붙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니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나 돈 이야기 직전에 나오더군요. 그날 오후 아들도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낡았네. 그 말이 걱정인지 계산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국 묻더군요. 엄마, 땅 보상 진짜야?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며느리는 저녁 무렵 서울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예전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리던지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말할 차례라는 것도요. 사람은 기다리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는 기다렸고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평일이었습니다. 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보상금 확정됐습니다.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억이 넘는 금액. 그동안 땅만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이 톤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그 돈 관리하기엔 위험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이번엔 며느리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양손 가득. 그런데 이번엔 보약보다 말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님, 이 돈이면 서울에 집 한 채는 사실 수 있잖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드디어 본심을 꺼냈습니다. 저희 애들 교육도 있고 어머님도 노후는 자식이 챙기는 게 맞고요. 그 말 끝에는 이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은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묻자. 두 사람은 몸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땅 지킬 때 너희는 뭘 했지? 말이 방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병수발 농사 홀로 키운 아이. 그때 너희는 전화도 잘 안 받았지.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버틴 값이다. 효도 대금도 아니고 상속 예약금도 아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이미 쓸 곳을 정해뒀다. 내 노후 그리고 사회의 환원. 너희 몫은 없다.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했으면 이 말 안 했다.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가족한테 할 말이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돈 냄새 맡고 오는 게 아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보상금 일부는 기부했고 일부는 노후 자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사 날 혼자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이 얼마만인지.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